네, 그럼 12시가 돼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들 안녕하세요. 아직 뭐 못 들어오신 분들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뭐 예고 드렸던 것과 같이 오늘은 서울대학교 소아청소년 정신과의 김재원 교수님을 모시고 교수 워크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재원 교수님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 이제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이제 전임의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이제 교수가 되셨고, 그 다음에 피츠버그 대학에 이제 비지팅 스칼라로 다녀오셨고요. 그 다음 2014년부터 서울 해바라기 센터에 이제 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내용들 많이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사실은 그냥 페이스북에서 질문이 있어서 모시게 되었고, 햄버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아주 고급 햄버거집을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센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 드릴 텐데, 오늘은 이제 어떤 청소년들을 소아청소년 정신과에 이제 이렇게 한번 의뢰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받은 김재원입니다. 이제 먼저 이렇게 기회 주신 박영석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네, 저는 아직 점심 못 먹었고 이 강의 끝나면 햄버거 먹으려고 죄송합니다. 합니다. 다음은 네, 연자들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네, 화면 공유되었죠? 네. 잘 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뭐 강의 의뢰해 주셨을 때 치과 대학생님들께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까 고민했었는데요. 지금 뭐 많이들 자녀분들을 키우고 계시기 때문에 대표적인 소아정신과 문제들을 중심으로 어디까지가 정상이고 어디서부터는 문제인지, 언제 소아정신과에 보내야 하는지, 소아정신과에 가면 어떤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주의 집중 문제와 학습, 언어 지연과 자폐증, 틱 증상, 분노 조절, 우울과 불안, 대표적인 소아정신과 문제들이거든요. 자녀분들 중에 아니면 주위에서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요. 네, 그런 어떤 기준과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ADHD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영어로는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고요.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정신과에서는 DSM이라는 정신의학 진단 기준을 사용을 하는데요. 진단 기준에 대해서는 검색을 하면 나오니까 제가 여기에서 소개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ADHD에서는 부주의 증상 9개 중에 6가지 이상, 과잉행동 충동성 증상 9개 중에 6개 이상 충족을 하면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린아이들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한 만 2, 3세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활동량도 많고 집중시간도 짧고 산만하고, ADHD 아이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이가 산만하고 활동량이 많으면 이걸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이죠. 한 만 4, 5세 사이에서는 말씀드린 ADHD 증상 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진단 기준에서는 2가지 이상의 환경,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집하고 유치원, 집하고 학교겠죠. 2가지 이상 환경에서 ADHD 증상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 5세 미만에서는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만 4세 정도 됐는데 아이가 산만하고 활동량이 너무 많고 충동 조절이 안 되고 주위 아이들하고 많이 부딪히고 행동이나 학습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소아정신과에 보내서 선별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진단을 완전히 내리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행동 수정이나 부모 역할 훈련 같은 프로그램으로 도와드릴 수가 있거든요.
ADHD의 주요 증상들이 연령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 지금 가장 아래에 있는 하이퍼액티비티, 과다 활동은 나이에 따라서 점점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충동 조절 문제는 청소년기에는 이제 충동 조절에 좀 문제가 생기면서 좀 안 좋아졌다가 차츰차츰 좋아집니다. 반면 부주의 문제, 주의력 결핍 문제는 가장 오래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연령에 따라서 뭐 점차적으로 증상들은 좋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 학습입니다. 물론 이제 뭐 학습 문제가 ADHD와만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주의 집중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학습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민들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ADHD 아동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앞서 말씀드린 주의력 결핍이나 충동성 과잉 행동과 같은 ADHD 핵심 증상뿐만 아니라 작업 기억력이나 언어 능력, 학습 장애와 같은 문제들이 동반이 많이 됩니다. 특히 이제 학습 장애, 저희가 이제 정신과에서 말한 학습 장애는 세 가지거든요. 읽기 장애, 쓰기 장애, 산수 장애인데요. ADHD 아동들에게 이러한 학습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 집중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학습에 문제가 있는 경우 소아정신과에 오면 어떤 검사를 하느냐. 먼저 지능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들, 아직 언어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비언어성 지능 검사를 하고요. 다음으로 언어 발달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어서 언어적인 표현이 가능하고 지식 따르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웩슬러 지능 검사를 하게 됩니다. 또 오른쪽 이제 웩슬러 지능 검사는 4개 지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언어 이해,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작업 기억이나 처리 속도 지표가 주의력 관련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의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 2가지 지표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다음은 신경심리검사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시행하는 신경심리검사입니다. 저희가 뭐 다른 대학병원이나 외부 개인의원에 비해서는 주의력 평가가 자세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주의 집중에 대해서 걱정이 되면 그래도 서울대병원에서 검사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서울대병원의 신경심리검사는 이렇게 6가지의 검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시각 단기 기억력, 체계화 조직화 능력, 주의 전환 능력, 인지 유연성, 추상 개념 형성, 이렇게 각각의 검사들이 보고자 하는 영역이 다릅니다. 중복되는 영역도 있고요. 대표적인 이제 컴퓨터로 시행하는 연속 수행 검사 같은 경우에는 주의력 결핍과 충동 조절 문제, 주의 집중의 기복, 지속 주의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6가지 검사 결과를 종합해서 아이가 주의 집중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물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주의 집중이나 충동 조절 문제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도 확인해야 되지만, 이런 신경심리 검사로서 아이가 주의 집중의 영역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 이상이 있는지를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학습 검사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기초학습 기능 검사가 있고, 말씀드린 읽기와 쓰기, 산수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학습장애 평가 척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의 어떤 강점, 약점, 그다음에 그런 읽기, 쓰기, 산수 학습장애에 대한 저희가 절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그런 주의 집중 문제, 학습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지능 검사와 신경 심리 검사, 학습에 대한 검사 이렇게 세트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ADHD 진료 지침을 말씀드리면 5세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를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ADHD 증상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행동 치료를 하게 되고요. 행동 치료에 효과가 없을 때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주로 메틸페니데이트 계통의 약물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만 6세 이상에서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 행동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ADHD 평가와 치료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소아정신과에 보내야 하는 경우입니다. ADHD 증상이 있으면서 행동,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사실 학습 문제라고 하기에는 학습 문제 평가가 쉽지는 않은데 한국의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공부시키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금방 아십니다. 이게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 4세 정도 됐는데 지금 말씀드린 문제가 한 가지 이상의 환경에서 나타나면서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소아정신과에 보내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5세 미만이기 때문에 신경심리검사 할 수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능검사로서 어느 정도 주의 집중의 문제에 대해서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부모 역할 훈련이나 행동수정, 행동치료, 저희 오른쪽 그림은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에서 이제 만든 부모교육 프로그램이거든요. 주로 집중이나 행동 문제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행동수정 기법, 부모 역할 훈련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입니다. 소아정신과에서 이제 부모님들 대상, 그다음에 아이들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만 5세 이상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집중 관련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지능과 신경심리 학습 검사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검사를 해서 ADHD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와 행동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년 전기에는 사실은 이제 만 5세 정도 되는 아이가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행동 문제가 심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까지 하게 되고, 행동 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면 뭐 행동 치료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말 늦는 아이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만 늦는 것인지 아닌지, 항상 이렇게 말이 늦는 경우에는 저희는 언어 장애인지 지적 장애인지 자폐증인지 이 세 가지를 항상 감별 진단을 해야 한다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먼저 정상 언어 발달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휘 습득은 생후 한 10개월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언어 발달의 전 과정에서 이해가 표현에 3, 4개월 선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아이가 어떤 지시를 잘 따르고 심부름도 잘하고 말을 잘 알아듣는 것 같으면 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언젠가 말이 트일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좀 지시도 따르지 못하고 호명에도 반응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다시 좀 말씀드리자면 이해, 수용 언어가 문제가 없으면 좀 안심하셔도 되는데 언어에 대한 이해가 많이 지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자폐증의 가능성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2개월 만 1세가 되면 첫 단어를 시작을 하죠. 주로 명사고요. 엄마, 아빠가 대부분이겠죠. 동물, 움직이는 대상, 뭐 차, 뭐 친숙한 동작, 뭐 바이바이 뭐 이런 것으로 먼저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언더 익스텐션과 오버 익스텐션이 있는데요. 언더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자기가 갖고 다니는 곰 인형만 곰이라고 합니다. 다른 곰 인형 갖고 이거 곰이야라고 하면 그건 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을 배우는 과정 중에 뭐 자연스럽게 보이는 현상이거든요. 오버 익스텐션은 버스, 기차, 트럭, 소방차 할 것 없이 달리는 건 모두 차. 그러니까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언어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8개월 정도 되면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아이들에게서 보캐블러리 스퍼트가 일어난다고 하고요. 한 50단어 습득 시점부터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뭐 50단어, 150단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항상 이제 저희가 어휘 수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어휘의 기준은
아이가 제대로 뜻을 알고 자발적으로 쓸 줄 아는 단어가 몇 개인지 물어보면 내가 10개 안 돼요. 한 50개 돼요. 한 100개, 200개 이상. 아빠들은 모르는데요. 엄마들은 알아요. 근데 한 50단어 습득 시점, 정상적으로 한 18개월 정도 시점부터는 보케블러리 스퍼트가 일어나면서 이때부터는 일주일에 10개 단어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24개월 되면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아이들은 한 150에서 300단어 정도 구사를 합니다. 근데 표준 편차가 있기 때문에 정상 어휘 발달의 최소 기준은 24개월이 됐는데 50단어를 하지 못하면 명백하게 지연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잘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24개월이 되면 주로 이제 명사 2개를 연결을 하죠. 엄마 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런 거를 이제 텔레그래픽 스피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보 영어입니다. 전보 치듯이 이제 영어 말을 한다는 뜻이죠. 36개월이 되면 3-4 단어를 연결을 해서 문장을 구사할 수 있게 되고요. 어휘로는 한 500에서 1000단어 정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언어에 대해서 이해하는지 어떻게 평가하느냐. 먼저 지시 따르기, 그죠? 물체를 볼펜 어디 있지? 그죠? 베개 어디 있지? 이런 식으로 가리키기를 시켜보고요. 지시 전달. 아빠한테 밥 먹으라고 해라. 그죠? 어린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2단계 지시. 항상 물어보면 한 24개월 정도 되면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아이들은 2단계 지시를 수행할 수가 있거든요. 엄마 방에 가서 핸드백 가져와라. 이 2단계 지시를 수행할 수 있는, 저희가 이제 다른 말로 복합 지시라고도 하고요. 그다음 이런 지시를 하면 아이들이 이제 눈을 동그랗게 뜨죠.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지? 친숙하지 않은 지시도 수행을 하는지. 저희가 병력 청취에서는 이러한 질문들로 수용 언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자, 말이 늦을 때 소아정신과에 보내야 하는 경우입니다. 24개월이 됐는데 한 단어의 말도 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정말 1년 정도 지연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잠시 말씀드렸지만 어휘수가 50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지연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아정신과에 오시는 게 좋고요. 36개월이 됐는데 2단어 연결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한 1년 지연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표현 언어의 관점에서는 이런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소아정신과에 오시는 게 좋고요. 수용 언어의 기준으로서는 24개월이 됐는데 아이가 한 단계 지시도 따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아정신과에 오셔서 언어 평가와 발달 평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언어 지연과 관련돼서 자폐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 12개월 이전에 눈 맞추고, 그죠? 사람 보면 웃고, 그다음에 엄마와 같이 자신을 돌보는 사람에게 애착 행동을 보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눈 맞춤이나 사회적 미소, 애착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것이 자폐증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12개월 이전의 행동 지표 중에서 자폐증을 예측하는 일관된 지표는 없습니다. 물론 이런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이 계속 이제 발달에 문제가 생기면서 자폐증으로 진단된 경우가 있지만 많은 경우 또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변화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자폐증을 진단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24개월입니다. 근데 어쨌든 24개월에 진단할 수 있는데 보통 저한테 오는 아이들이 18개월, 한 21개월, 그래도 한 20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는 예약을 잡아서 소아정신과 한번 와보시는 거를 권유드리고요. 호명 반응이 없는 경우, 이름을 부르는데 안 돌아봐요. 항상 물어보거든요. 신생아 청력 검사 이상이 없었는지 물어보고 정말 청력엔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이름을 불러도 돌아보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폐증 가능성이 있고요. 다른 사람과 관심을 공유하기 위해 사물을 가리키지 않는 경우, 아이들이 이제 자신이 예를 들어서 자신이 원하는 사물이 있는데 손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포인팅을 하잖아요.
포인팅을 하고 그 물건을 포인팅하면서 엄마를 쳐다보고 그다음에 다시 물건을 쳐다보고 그럼 엄마가 아이가 이제 가리키는 걸 보면서 아이가 이 사물을 원하는구나라고 꺼내주죠. 그건 이제 가리키기로 관심을 공유하고 요청을 하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시선으로도 관심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보고 이 사물을 보고 엄마를 보는 걸 반복을 하면 엄마는 이 아이가 이 사물에 관심이 있는 거구나라고 이 사물을 같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합동 주시입니다. 같이 쳐다본다는 뜻이고 이런 합동 주시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폐증 아동에서는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따라하지 않는 모방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하나라도 있으면 소아정신과에 오는 것이 필요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폐증의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시점, 발달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점이 24개월입니다. 센터 포 디지즈 컨트롤에서 제시하는 이제 조기 대응이 필요한 징후인데요. 원령별로 나와 있고 이 중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부분들만 제가 표시를 해봤습니다. 12개월이 되었는데 숨기는 물건을 봐도 찾지 않으려고 하고 사물을 가리키지 않고 말씀드린 포인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손이나 머리 흔들기 같은 몸짓을 배우지 않는다, 모방하지 않는 거죠. 18개월이 됐는데 다른 사람과 관심을 공유하기 위해 사물을 가리키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따라하지 않고 주 양육자가 떠나거나 돌아올 때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애착이 형성되지 않은 것을 보거든요. 이런 것이 주의해야 될 사인들이고요. 24개월이 됐는데 동작과 단어를 따라하지 않는 경우, 36개월이 됐는데 역할놀이나 상상놀이, 36개월 정도 되면 정말 다양하게 아이들이 놀거든요. 소꿉놀이도 하고 역할놀이도 하고 상상놀이도 하고. 근데 자폐증 아이들은 놀이가 다양하지 않고 아주 기계적이고 의미를 알 수 없는 반복적인 놀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체나 장난감이 있어서도 그걸 기능적으로 갖고 놀지 못하고 일부에만 집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아이와 놀거나 같이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것이 조기 대응이 필요한 징후입니다. 세 번째는 틱 증상입니다. 이제 틱 증상은 학령기 4명 중 1명이 경험할 정도로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눈은 깜빡이거나 코를 찡긋거리거나 어깨를 들썩이거나 많이 보시죠. 일시적으로 이제 보이다가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정말 많은 아이들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틱 증상이 나타났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실제로 약물 치료 등의 치료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연 경과를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한 만 5세에서 7세 사이에 나타나고요.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요. 한 12세에서 12세 사이, 보통 저희가 한 중학교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마다 편차가 있으니까요. 이때 가장 심해집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는 아이들은 사실 중학교 때까지 오는 경우가 많고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안 오는 아이들 많이 있고요. 근데 12에서 12세 정도까지는 이런 틱 증상의 강도나 빈도가 심해질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후에는 점차 증상이 감소하고요. 성인기까지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틱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한 10% 정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틱 증상을 가지고 아이와 보호자가 오면 처음부터 이 자연 경과에 대해 설명을 하고요. 대부분 경미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런 자연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심하지 않으면 지켜보고 기다리는 전략을 씁니다. 저는 watch and wait라고 얘기를 하고요. 틱 증상이 나타났는데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에 4가지로 봅니다. 이럴 때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있으면 소아정신과에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틱 증상이 심해서 예를 들어서 계속 어깨를 들썩이는 경우, 목을 움직이는 경우, 너무 이게 반복돼서 아프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특이한 또 근육통과 같은 주관적인 불편감을 일으킬 때는 와서 평가하고 치료해야 되고요. 다음으로 틱이 사실 경미암인 아이들이 학교에서 많이 참습니다. 집에서 많이 보이고요. 근데 학교에서도 이제 못 참으면 좀 이제 중등도 이상이란 얘기죠. 그러면 잘 모르는 선생님은 이제 지적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아이들은 놀리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대인관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가 고립되고 많이 위축되고 심지어는 따돌림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를 일으킬 때는 소아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연관된 문제이긴 한데 이런 아이가 이제 2차적으로 많이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지거나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때도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음성틱이 심하거나 하면 아이들이 이제 말을 더듬거나 대화를 유창하게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틱 증상이 심해서 집중을 잘 하지 못하고 학업에 잘 열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대화의 유창성이나 학업 성취와 같은 일상생활의 기능에 방해가 될 때에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요. 틱이 심하지 않으면 저희도 행동치료, 비약물 치료부터 시작을 하고요. 습관 뒤집기가 가장 근거가 확립된 치료 방법입니다. 약물 치료에는 다양한 약제들을 쓰고 경두계 자기 자극술과 같은 치료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분노 조절, 분노 조절 장애. 사실 분노 조절 장애라는 병은 없는데 언론이나 저작물에서 이제 많이 보도되면서 사람들이 나는 분노 조절 장애인 것 같아.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도 운전하고 가는데 앞차가 끼어들면 순간적으로 화가 나잖아요. 이것도 일주일에 2번 이상 꼬박꼬박 보복 운전하지 않으면 분노 조절까지 분노 조절 장애 성인에서는 분노 조절 장애에 가장 가까운 병이 임펄스 컨트롤 디스오더라는 병이 있어요. 네, 간헐적 인터미턴트 익스플로시브 디스오더네요. 네, 그러니까 간헐적 폭발 장애라는 병이 있는데요. 보복 운전 기준으로 한다면 일주일에 2번 이상 꼬박꼬박 보복 운전 3개월 동안 계속하는 경우면 그래도 이 간헐적 폭발 장애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전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그렇게까지 이렇게 분노 폭발을 자주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자, 근데 저희는 이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분노는 이제 동기 이론에서 보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방해받을 때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구성 요소에는 강도와 지속 시간, 빈도, 잠재기 역치 이런 구성 요소의 차이가 진단 기준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네. 아이들 떼쓰는 거, 떼쓰고 울면서 이제 드러눕는 거 이런 거 우리가 분노 발작이라고 부르거든요. 템퍼 탄춤이라고 하는데요. 네. 특히 아이들 키워보신 분, 특히 남자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이 분노 발작 떼쓰는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저도 큰 아이는 여자아이고 작은 아이는 남자아이인데 작은 아이가 이 어릴 때 너무 분노 발작이 심해서 제가 고생을 했었습니다. 보통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 나타나고요. 한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심해진다고 합니다. 의사소통과 자기조절 능력의 발달과 관련이 되고요. 특히 이게 말이 늦는 아이들이 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잘 표현하지 못하니까 이런 행동 문제나 분노 발작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언어가 발달하면서 이런 분노 발작이 사라지는 걸 많이 보거든요. 또 정상적으로는 48개월 이후에는 거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분노 증상을 진단 기준의 핵심 증상으로 포함하는 소아정신과 질환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적대적 반항 장애이고요. 하나는 좀 이름이 긴 병인데 파괴적 기분 조절 부전 장애입니다. 그래서 DMDD라고 쓰고요. 그래서 이 2가지 질환의 진단 기준을 보면요. 적대적 반항 장애는 분노, 과민한 기분, 논쟁적 반항적 행동이 6개월 이상 지속돼야 되고요.
분노, 과민한 기분, 자주 욱하고 화를 내고, 자주 과민하고 쉽게 짜증을 내고, 오히려 어른 중에 이런 사람이 더 많기는 하지만, 논쟁적 반항적인 행동, 권위자에게 자주 논쟁을 하고 권위자 요구나 규칙을 무시하고, 그죠? 근데 5세 미만에서는 최소한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사실 많지가 않죠. 거의 매일 이런 아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5세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일주일에 최소한 1회 이상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적대적 반항장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파괴적 기분 조절 부전 장애 DMDD는 조금 진단 기준 다른데요. 분노 발작이 일주일에 3회 이상 발생을 하고요. 분노 발작 사이 기분은 지속적으로 과민하고 거의 매일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은 화가 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계속 예민하다가 가끔씩 이제 분노 폭발하는 아이, 이런 아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예민한 상태로 있다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적대적 반항장애와의 차이고요. 12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되고 6세 이전에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 조절, 아이가 계속 분노 폭발 보이고 떼쓰고 이런 행동 문제 보이는 경우 만 4세 미만에는 절대 보내지 마세요. 정상입니다. 정상이기 때문에 고생은 하시겠지만 소아정신과까지는 오지 마시고요. 4세에서 5세 사이, 5세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아이가 분노 발작을 보여서 부모가 이 때문에 초죽음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데리고 오세요.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5세 이상이 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증상들을 한 주 1회 정도 보이면서 6개월 동안 계속 그럴 때는 소아정신과에 데리고 오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렇게 연령별 기준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자료를 사전에 공유하진 않았는데요. 이 강의 끝나고 이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우울한 아이들 많이 봅니다. 우울하고 이제 불안해하는 아이들, 자해자살 위험이 있는 아이들 많이 보는데요. 그래서 우울, 불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불안은 이제 소아청소년에서 많이 생기는 불안장애는 청소년 이상 성인에서는 공황장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회공포증. 근데 성인하고는 좀 다르고요. 소아청소년에서는 분리불안장애, 범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가지 이상을 같이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소아청소년의 불안장애고요. 다음으로 이제 성인하고 다르게 소아청소년에서는 우울과 불안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외래 우울한 기분으로 오든 불안으로 오든 우울로 오면 불안도 같이 평가를 하고 불안으로 오면 우울도 같이 평가하고 항상 우울과 불안을 같이 평가를 합니다. 같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소아청소년 우울증의 특징입니다. 성인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대부분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우울한 기분을 많이 느끼신 적이 있잖아요. 이제 삶에 재미도 없고 입맛도 없어지고 밤에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죽음에 대한 생각도 자주 들고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의 진단 기준까지 충족하지는 않더라도 이런 우울한 기분, 우울증이 어떤 증상인지를 짧게라도 대부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소아청소년의 우울증은 성인과는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이 자신의 경험만을 가지고 소아청소년을 또 보기 때문에 자녀에 있어서 우울증이 있는지를 잘 발견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한 기분이 반드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고요. 짜증이나 예민, 과민함. 그러니까 저희가 아주 예민한 상태, 건드리면 톡 터지는 상태, 그죠? 짜증으로 가득 찬 상태, 이런 상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우울한 기분이 많이 가라앉은 것도 경험할 수가 있지만 이런 짜증이 많은 상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무래도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집중력 저하나 학습 부진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성인과 다르게 어디 아프다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머리 아프다고 하고 배 아프다고 하고 소아과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상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 좀 그렇게 검사했는데 이상이 없어서 소아정신과 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다음으로 이런 뭐 비행, 뭐 흡연, 음주, 등교 거부, 가출 이런 행동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 문제로 우울증이 가려져 있다고 해서 저희가 가면 우울증, 마스트 디프레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다음으로 불안장애뿐만 아니라 ADHD, 뭐 품행장애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가 소아청소년 우울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미국 소아청소년과 학회에서는 만 12세 이상, 그러니까 우울증이 물론 학년 전개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도 올 수 있지만 그래도 한 만 9세에서 10세 정도부터 그 이제 발생률, 유병률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청소년에서 많이 나타나니까 한 만 12세 이상이면 한 연 1회 정도 우울증 선별할 것을 권유하고 있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학생 정생동 특성 검사를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실 중고생 기간 중에는 사실 우울증에 대한 평가는 매년 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한국 교육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가 좀 뭐 이전에 우울한 적이 있었거나 가족 중에 뭐 우울증이나 기분 장애가 있었던 경우, 뭐 그런 자살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뭐 가족에게 뭐 누가 뭐 갑자기 뭐 돌아가시거나 가족에게 힘든 일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좀 힘든 경험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특별한 원인 없이 계속 신체 증상 호소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우울증의 위험 요인으로 보고요. 이럴 때는 뭐 연 1회 정기적인 검사가 아니더라도 소아정신과에 와서 우울증에 대한 평가를 받아보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뭐 우울증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에선 저희가 셀렉티브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이니비터,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를 많이 사용하고요. 많이 들어보신 뭐 프로작, 뭐 렉사프로 이런 약들입니다. 소아청소년에서도 승인된 약제가 2가지가 있고요. 한 60% 정도에서 반응을 합니다. 치료 반응은 한 8주째 판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좋아지는 병은 아니에요. 성인 우울증도 마찬가지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언론 보도가 가끔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아청소년에서 항우울증을 사용을 할 때 자살 위험이 높아진다라는 언론 보도가 가끔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자살 위험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살 생각의 위험을 높일 뿐이지 자살 시도의 위험을 높이지는 않고요. 몇 가지 이제 자살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소아정신과 의사들이 잘 아니까 평가를 맡기시면 되고, 첫 한 달 정도 잘 모니터링하면 위험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항우울제 사용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희는 이제 우울증 평가 도구를 사용해서 평가를 하고 한 8주 정도 시점에 우울 증상이 한 50% 이상 감소된 경우에는 반응이 있다고 판정을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어떤 치료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고 치료 반응을 판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약제만이 소아청소년 우울증에서 승인이 되어 있고요. 뭐 용량 같은 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우울 증상이 있으면 약물 치료 초점을 맞추고요. 뭐 처음부터 심리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선택한 약물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물을 교체를 하면서 인지행동 치료를 병합을 하거든요. 연구에서 이런 경우에는 인지행동 치료를 같이 해야지만 치료 효과가 높아진다고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도 약물 치료를 먼저 하고 약물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2번째 약물로 바꾸면서 저희 집단 인지행동 프로그램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행동 활성화나 정서 조절, 인지적인 재구성, 고통 감내, 문제 해결 기술, 대인관계 기술 이렇게 10회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각각 10회기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고요. 다행히 지금은 저희 전문의 선생님들이 개별로 인지행동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불안장애 같은 경우도 인지행동 치료를 많이 하고요. 저희는 집단 치료 프로그램은 없고 저희 전문의 선생님들이 이제 개인 단위로 인지행동 치료를 진행하고 있고, 세로토닌 계통이나 이런 이제 세로토닌 노에프네프린 위협 인테이크 이니비터와 같이 아무래도 이제 우울증에 비해서는 불안에 사용할 수 있는 약제의 범위는 넓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인지행동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ADHD와 학습 문제, 그러니까 주의식 중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학습 문제를 갖추는 경우가 많이 있고, 만 4세가 됐는데 아이가 집중 시간이 짧고 경청하지 않고 활동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치 모터가 달린 듯 움직이고 통제가 안 되고 충동 조절 문제가 많아서 또래들하고 많이 부딪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ADHD 선별 검사할 수가 있고,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력 평가할 수 있지는 못하지만 지능 검사로 어느 정도 주의력 문제를 평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만 4세 정도 되면 데리고 오시고요. 만 5세가 되면 지능 검사와 학습 검사, 신경 심리 검사와 같은 자세한 주의력 검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세부터 제대로 검사할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언어 지원과 자폐증 문제에 있어서는 언어 지원의 선별 24개월의 시점에 정확하게 할 수가 있고요. 표현 언어 기준에서는 한 단어의 말도 하지 못할 때, 그다음 24개월이 됐는데 수용 언어 기준에서는 한 단계 지시도 따르지 못할 때는 반드시 언어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폐증 선별도 24개월에 제대로 진단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호명 반응과 합동 주시, 모방을 보이지 않을 때 데리고 오시고 검사를 받기를 바랍니다. 틱 증상을 치료해야 하는 경우는 근육통과 같은 주관적인 불편감이 있을 때, 대인관계 문제가 있을 때,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 심리 문제가 있을 때, 대화의 유창성이나 학업 성취와 같은 일상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는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고요. 분노 조절은 4세 미만은 데리고 오시지 말라고 했고요. 5세 정도 됐는데 분노와 이런 논쟁 반항 행동이 주 1회 이상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데리고 오세요. 우울과 불안에 있어서는 12세부터는 그래도 한 연 1회 우울증에 대해서 선별하는 게 좋고, 앞서 말씀드린 우울증의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정기적인 선별 검사가 아니더라도 소아정신과에 한번 와서 우울증에 대한 진단 평가를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 내용도 같이 보내드리겠지만, 네, 더 궁금하시면 참고문으로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네. 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대답하겠습니다. 네, 김재훈 교수님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또 정리를 너무 잘해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진짜 무슨 그 국가고시 특강을 듣는 듯한 느낌이 잠깐 들었습니다. 네, 저희 교수님들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자유롭게 이윤실 교수님 질문하실 거 있으신 모양이신데요. 예. 강의 정말 재밌게 잘 들었고요, 김재훈 교수님. 네. 제가 치과 양리학 교실에서 불안하고 우울증 약물 치료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네, 네, 마침 교수님 슬라이드를 보여주셔가지고 보통은 이제 불안에 대한 치료로는 저는 벤조 강의를 주로 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소아청소년 우울증하고 같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우울증하고 동반된 불안 치료에는 벤조는 거의 안 쓰시는 것 같고, 우울증 치료에 쓰는 SSRI, SNRI 이런 거를 주로 말씀하셔서, 근데 어떨 때 벤조를 쓰시는지, 그러니까 불안장애 좀 애매해요. 불안하고 우울이 같이 오면 좀 치료가 애매하긴 한데, 강의는 따로 하거든요. 불안장애 치료, 우울장애 치료. 이렇게 할 때 약물 종류가 완전히 달라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같이 올 경우에 보통 우울증 치료제를 주로 쓰시는지, 어떨 때 불안 치료를 같이 쓰시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좀 정말 중요한 질문 해주셨고요. 소아청소년에서는 이 뭐 연구가 아주 많지는 않은데 벤조다이아제핀을 썼을 때 비헤이비어 디스니비션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그 짜증이나 예민함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그 그러니까 행동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소아청소년의 불안장애에서는 벤조다이아제핀을 이렇게 퍼스트 라인을 쓰진 않습니다. 예. 예, 이게 물론 뭐 소량, 물론 한 15세 이상 성인에 가까운 연령에서는 뭐 아티반이나 뭐 클로나제팜 같은 약제들 쓰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런 SSRI 약, 그러니까 우울증에 쓰는 약과 동일한 약제들을 사용하는 게 원칙이고요. 벤조다이아제핀은 저희가 가급적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소아청소년하고 성인하고 차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울하고 불안이 동반된 거하고 약물이 기본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우울, 불안, 뭐 강박 문제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소아청소년에서는 SSRI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송지수 교수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 보죠? 네, 안녕하세요. 네, 소아치과 송지수입니다. 저 소아치과에도 사실 ADHD 있는 환자들이 많이 오고 약물 치료 중이신 분들도 좀 많은데 저희 이제 ADHD 있는 친구들은 사실 행동 조절도 잘 안 되고 치과 치료할 때 힘든 경우가 많아서 진정법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그 나이 때 친구들은 이제 미다졸람 이용해서 진정법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ADHD 약물 치료로 아까 말씀해주신 메틸페니데이트 많이 쓴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거랑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약물하고 상호작용이 있어서 약 진정법 할 때 좀 주의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약을 줄여서 사용한 다음에 미다졸람을 사용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나 줄인 다음에 쓸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상호작용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근데 뭐 주로 일단은 뭐 진정을 위해서 일회성으로만 사용하는 게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쓰는 거는 뭐 기존에 메틸페이데이트 쓰고 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는 정말 그 진정이 필요할 정도의 ADHD 아이들은 메틸페이데이트만 쓰고 있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충동 조절 문제나 과다 활동이 심한 경우에는 뭐 리스페달과 같은 다른 약제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정에 있어서 특별히 유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저희가 가끔 이제 컨설트도 오고 하는데요. 네. 네. 근데 뭐 이렇게 좀 상호작용 때문에 이렇게 좀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네네네. 뭐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제 경험상 뭐 특별한 문제가 생겼던 적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안 계신가요? 예, 사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자면 뭐 오늘 주제에 딱 맞는 질문은 아닐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뭐 자녀들이 됐거나 이렇게 저희 학생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봤을 때 이제 이 학생의 어떤 정신적인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서 뭐 예를 들어 이제 그 학생 상담 내지는 뭐 집안에서 애들을 키울 때 이렇게 할 때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뭐 이렇게 사실 이제 저희 성인들도 뭐 분노 조절이나 스트레스 장애 같은 문제를 겪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이걸 믿어주고 참아야 되고 뭐 약간의 인권의 문제랑도 좀 관련도 돼 있고 해서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애가 말을 안 들을 때 어느 수준에서 화를 내야 된다. 뭐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조언해 주실 만한 말씀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이. 네. 저도 뭐 저희 학생들 지도하는 데 있어서 이걸 어디까지는 받아줘야 되고 어디서부터는 이렇게 따끔하게 가르쳐야 되는지. 예.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의학 수련을 받으면서 정신과를 공부하니까 네. 그래도 그 정신과를 전공하지 않더라도 좀 감은 있거든요. 예, 이 아이를 그냥 내가 계속 데리고 있을 건지 아니면 상담을 보낼 건지. 예. 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저희 뭐 전에도 강의 청해에서 들으셨다고 제가 전에 들었는데 그런 이제 학생 지원센터에 보내서 상담도 시키게 하거든요. 근데 치과대학은 뭐 그런 시스템이 없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네. 저희는 뭐 당장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연관 학생 상담 센터 자체를 같이 이용하게 아, 되어 그런가요? 있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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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뭐 근데 예, 뭐 많이 가지는 않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보낼 때의 기준이라고 할까? 이 학생이 한번 이제 본인이 동의를 해주면 보내기는 쉬운데 저희가 이제 넘겨짚어서 너 좀 가보라고 이렇게 권유하기가 이제 사실 좀 뭐 애매한 케이스가 많다라고 뭐 그렇게 말씀. 근데요, 애매할 때는 보내세요. 이게 좀 센시티비티를 낮춰서요. 아, 네, 선생님이 뭐 예, 이게 예. 사실은 여러 뭐 다양한 경우들이 많아서 뭐 그냥 뭐 일반적인 대답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예, 예.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그래도 학생들 많이 만나시면서 선생님들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네. 이게 내가 좀 감당하긴 좀 어렵다라는 감이 오시면 상담 정도, 이건 정신과를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아, 네. 그래도 상담을 권유를 하는 것을 그냥 조금 더 주저하지 마시고 좀 예,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러면 대개는 네. 상담이 필요한 학생인 게 맞거든요. 네. 아, 예. 네, 네, 네. 그렇게 보내는 경우에 상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제법 많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네, 네, 아, 맞습니다. 네, 예. 예. 사실 이게 오히려 그래서 이게 예, 너무 예. 스페시피시티를 높여서 이 음, 디텍트 못 되는 아이들이 더 많고요. 아, 실제로는 네, 조금 많이 좀 센시티브하게 보셔서 네. 그냥 오히려 많이 보내시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사실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에 상담을 뭐 그렇게 많이 오진 않지만 이게 이제 가끔 왔을 때 뭐 성적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뭐 어떤 F를 받아야 되는 학생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실제 뭐 가정 생활에 문제가 있었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이제 얘기가 잘 안 되는데 뭐 짧은 시간 상담을 하고 그런 일은 없었지만 뭔가 이렇게 좀 나쁜 선택을 한다든가 그런 식의 문제가 생길까 봐 항상 좀 걱정이 많이 되고 하거든요. 뭐 그래서 뭐 그런 것과 관계돼서 지금 그 해바라기 센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다고 하고는 지금 안 해주신 것 같은데 네네. 한번 좀 어쨌든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적이 하락하는 학생들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 게 좋고요. 네, 예, 그걸 예.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해바라기 센터 이제 오늘 주제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이제 대학로에서 올라오시다 보면 이제 함춘회관 지하 1층에 서울 해바라기 센터가 있고요. 2011년부터 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해서 이제 금년 10주년이고요. 뭐 이 10주년 보고서가 나왔는데 뭐 그 PDF 파일은 제가 박영석 교수님께 보내드리겠다. 네. 그럼 교수님들께 회람하셔도 좋고요. 뭐 성폭력과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 피해자들을 위해서 상담과 이제 의료, 그다음 심리, 뭐 수사, 법률 지원까지 제공하는 센터거든요. 그래서 피해자가 오면 저희가 초기 상담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정말 성폭행 같은 것이 있었으면 의료진들이 증거 채취를 하고 저희 이제 간호사들도 있고 산부인과 의료진이 와서 이제 진료를 하고 그다음에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정신과에서 진료도 하고 많이 이제 신체적인 문제 어디 뭐 골절이 있거나 이런 좀 복합적인 문제가 동반돼 있으면 응급실에 보내서 관련과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뭐 심리 검사 치료 지속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저희가 진술 녹화실까지 있어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파견된 여경들이 한 5명 정도 있거든요. 네. 진술 녹화 진행되고 뭐 법률 지원까지 가능하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피해자들이 이런 서울 해바라기 센터가 있기 전에는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경찰서 자기가 하고 법원도 자기가 하고 병원도 자기가 가야 되고 그러면서 피해 진술을 반복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2차 피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 번에 와서 이제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서울 해바라기 센터를 만들었고요. 이런 시스템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제일 발달되어 있는 시스템 중에 하나고 외국에서 많이 배우러 오고 있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저희에게 연수를 와서 배우고 뭐 인도네시아나 이제 알바니아 같은 데는 저희를 모델로 삼아서 실제로 센터를 설립을 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간단히 소개드리고 이게 분명 이제 뭐 병원에서도 일이 항상 생기고 네, 치과병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학생들에게도 분명히 일이 있을 텐데 저희도 의대에서 저도 이제 뭐 학생 뭐 4학년 담임 교수를 해서 이제 학생들 사이에도 또 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 사이 뭐 병원 내 아니면 뭐 교직원과 뭐 예, 어쨌든 네, 여러 이제 관계 사이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하여튼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뭐 개인 정보나 뭐 비밀 같은 거 절대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먼 데서 찾지 마시고 예, 그런 뭐 성폭력과 관련된 일이 있으면 저희 쪽으로 뭐 신고를 하고 좀 서비스를 좀 받으시기를 이렇게 좀 안내 드립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혹시 또 다른 교수님 뭐 마지막 한 질문 정도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예, 그러면 뭐 사실 저희 그 김재원 교수님께서는 저희 근처에 계신 분이시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 이렇게 메일 치면 그냥 나오십니다. 그 메일에 저희 마이스누 거기서 메일을 하면 그냥 나오시는 분이시고 근처에서 이렇게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좀 여쭤봐 주시면 대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하여간 저희 교수 워크샵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사례가 약소해가지고 죄송하고요. 네. 하여튼 뭐 이렇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뭐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뵀으면 좋겠고 언제 또 햄버거 맛있는 거 한번 이렇게 또 대접해드리고 한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교수 워크샵 의대 소아청소년 정신과의 김재원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럼 교수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재원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